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8% 이상 올랐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이 있던 터라 수긍하기는 좀 어렵지만 작년에도 집값은 뛰었고 올해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동네가 더 오르는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죠.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경제현장 오늘 부동산으로 출발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모시고 올해 집값 전망, 내 집 마련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과연 얼마나 오를지 정부 공급 대책으로 좀 집값이 안정될지 우리가 좀 대책을 따져보기 전에 네. 작년 한 해 집값 상승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아니 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는데 작년 대책도 지금 몇 차례 내놨잖아요. 예, 어느 맞습니다. 정도 상승을 했나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동향을 좀 보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0.94% 올랐고요. 예. 서울은 말씀하신 대로 8.48%, 예. 그리고 수도권이 3.17% 올랐고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1.1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떨어졌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상당히 지난해도 이제 극심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부동산의 투자와 매입 수요가 대부분 이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죠. 서울과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었던 한 해인 것 같았습니다. 예.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죠.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627, 627, 97, 15 대책 15. 이렇게 강력한 수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뭐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시장도 월별로 뭐 출렁거리는 움직임들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음. 뭐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이 좀 밀집한 지역들의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뭐 좀 좋은 동네. 대표적인 저기 이제 강남 뭐 3개구 예. 그리고 뭐 용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강변에 뭐 똘똘한 아침, 네. 뭐 상급지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파트가 거의 13%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서울 평균의 두세 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제 노도강, 뭐 금강구 이런 지역들은 서울 평균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0.9% 내지는 1.9%에 그치는데 머물렀었기 때문에 예. 뭐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당가가 뭐 4배 이상 차이 나는 같은 움직임들. 서울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 강남구는 평당 뭐 8,400만 원대 실거래가가 유지됐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가 유지됐으니까 네.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뭐 양극화는 지역별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상품별로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상품별로.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였고요. 뭐 연립다세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예. 부분들은 공실이나 공급 과잉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좀 외면받는 한 해였습니다. 네, 지역별로 수도권 대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비싼 동네와 그렇지 않은 편들이 간의 집값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참 네. 답답한 현상인데 정부도 집값 대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그리고 10, 15, 11호 규제 지역 확대 세 차례 계속 내놨잖아요. 네. 지금 잡히는 느낌이 좀 안 드는데 결국은 안 잡히는 이유가 뭐 공급 부족으로 또 모아지는 겁니까? 이유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공급 부족이.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역시 이제 뭐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시중에 흔히 말하는 M2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이나 돈. 또는 유동 자금이 4,400조 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팬데믹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50% 이상 증가한 예.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했는데요. 뭐 23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뭐 수도권에 18만 호 정도가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면 예. 이게 24년, 25년에 걸쳐서 12만 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뭐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뭐 신축의 선호, 공급 감소가 되는 지역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도 매우 높기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좀 분산할 수 있는 게 분양 시장
시장으로의 수요 이동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신규 공급마저 저조해서 뭐 24년에 2만 6천 호 정도를 뭐 공급을 했다면 네. 서울 아파트가 25년에는 1만 3천 호 정도로 절반밖에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분양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갈 만큼 과열되는 양상이 빚어졌고요. 예. 고분양가에서도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결국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10.15 대책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토기 과열 지구,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늘리긴 했었죠. 그게 이제 서울 전역 수도권 12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뭐 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거래도 많이 줄었죠.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최근에 거래가 약간 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예. 거래는 좀 됐는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했던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간의 착시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빠르게 일처리가 좀 안 되는군요. 최소한 15일 정도 걸리고요. 예. 또 물량이 많을 때는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네. 돈이 이렇게 M2가 4,400조 원 풀려 있고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분양되는 물량은 적고 수요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서울 같은 데 특히 오르니까 지금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서울 바깥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뭐 구조적인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원래는 이제 뭐 과거에는 1,000만 명 정도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900만 명 정도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거비 부담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 내지는 충청권 일부로 인구 유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를 살펴보면 그 전년보다도 한 11,000명 정도의 인구 유출이 인구 있었습니다. 유출이요. 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는 959만 4천 명 정도의 서울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집값이 안 잡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1인 가구들이 서울에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불안 양상 네. 또 월세화 양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이제 2, 3개 신도시의 예. 택지 지구에 비교적 좀 접근 가능한 대출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거나 또는 뭐 GTX 같은 교통망이 조금 나아지니까 서울 뭐 접근이 조금 쉬운 대로 맞습니다. 옮기는 그런 거죠.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치들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계속되는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주로 수요 억제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 시장도 정부 대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좀 안 좋습니까?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전세 매물은 좀 꾸준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입주 물량, 아파트 중심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하고요. 예. 또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요? 네. 뭐 특히 우리가 잊고 있지만 2023년은 전세 가격 마이너스 변동률이고 전세 사기 역전세에 따라 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5천 명이 발생됐죠. 주로 전세 사기가 비아파트에서 발생됐기 그렇죠. 때문에 아파트로의 조금 안전한 전세로의 수요 쏠림이 일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더 올리는 문제들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뭐 공급량을 좀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에 31만 호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25년에는 25만 호로 줄고요. 올해 작년에는요. 예,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17만 7천 호로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입주 물량의 일부가 임대차 물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네. 출애 매물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기준금리가 최근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2번 정도 인하를 했죠. 네.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월세화가 좀 가속화되게 됩니다. 월세가 뭐 은행에 넣어두는 정기예금 이자는 낮아지지만 낮아지고. 전세 월세 전환 이율은 지금 수도권이 한 5% 정도 안팎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있다면 월세를 받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할 유리하니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예. 반전세, 반월세 같은 보증부 월세를 포함하면 약 63%로 이미 이제 과반을 엄청 넘어 있는 올라갔네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10.15 대책에 따라서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수도권에 확대가 됐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4개월 안에 실거주 목적에서 그렇죠. 실입주할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종전처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이나 임대차 매물로 출하될 수 있는 유통량이 좀 줄어드는 이슈가 수도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10.15 대책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네. 해보면 2만 5천 호에서 2만 3천 호로 8% 정도 감소하고 네. 이런 추이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갱신권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니까요.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갱신권을 쓰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줄게 되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을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예.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조금 더 지난해보다 변동률이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전세 시장을 좀 더 걱정해야 될 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들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또 이 월세로 바꿔야 되거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이라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집을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갱신권을 쓸 수 있다면 이제 갱신권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신규로 임대차를 얻으셔야 된다고 하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집중되는 지역, 뭐 전체적 입주는 줄지만 네. 입주가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천화, 송파, 은평 같은 지역이 있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 평택, 화성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천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학군이나 또 직장 문제로 뭐 거주지를 막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입주 네. 물량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대단주 입주 시점이 되면 전세 매물이 좀 많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러네요. 대단지 입주 시점에도. 네, 뭐 입주의 총량이 줄어든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6.27이나 10.15 대책을 통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된 대출을 굉장히 강화했는데요. 전세 대출도.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을 금지해서 본래는 입주하는 입주장에서 입주 잔금이 이제 부족할 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본인의 분양 입주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거 자체를 수도권과 규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입주장에서 생각보다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 예. 또 뭐 매물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입주가 푹 찍어서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 전세 매물을 좀 전세를 찾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쉽지 않아졌어요. 네. 작년에 오른 집값 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통계 좀 기준으로 주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집값 다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이 많던데 우리 랩장님께서는 올해 부동산 집값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뭐 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뭐 예측이긴 하지만 서울 뭐 수도권 전망은 전반은 이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수도권은 2, 3% 그리고 서울 지역은 뭐 4, 5% 정도. 근데 뭐 일부 전문가는 서울 지역을 10%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10%?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거래량은 좀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긴 거래량이요?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제 10.15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놨는데 이런 지역이 이제 대출, 세금, 청약에 있어서 매입 허들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예,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대출 많이 안 해주는 상황에서 주택을 뭐 거래량 풍부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은행 돈 못 빌리는 사람들은 집 살 수도 없어요, 이제. 뭐 지난해 그래서 네. 이제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대출의 문호가 좀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초가 예. 되면서 약간 풀리는 우리은행도 좀 풀었습니까? 새해들을 뭐 풉니까? 비대면 대출을 좀 푼다든지 그래요? 내지는 이제 지점별로 지난 4분기 이제 10억 이상 대출을 가계대출 안 해주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예. 내지는 뭐 주택 가액에 따라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밖에 그러니까요.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시중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농자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지금 감소하면서 3년 연속 감소하는 입주 물량이. 이슈도 있는데, 아까 전국이 17만 호요? 네, 서울은 17만 뭐 7천 더 호. 줄겠죠? 네, 뭐 전국보다. 2만 호 정도밖에 안 될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열풍을 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요. 상급지 갈아타기 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뭐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은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꺾이지 않고 올해도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네. 양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좀 달리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지방은 보여집니다. 뭐 작년에 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그럴까요? 근데 이제 지방은 이제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지방에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 입주가 줄거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제 지역 내에 뭐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에 요즘 조선이나 뭐 이런 네. 산업 같은 부분이 회복하는 지역들, 뭐 대표적인 지역들 아니면 이제 입주가 없는 지역들이 이제 세종시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네, 세종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시장은 좀 좋지는 않지만 네. 울산이나 부산이 내년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외 지역은 전국의 이제 중공업 미분양과 미분양을 포함해서 5만 가구 정도 이제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분양 부담, 매입 수요 회복 부진 이런 걸 고려하면 나머지 기타 지방은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상승률을 대략 한 4에서 한 5% 보셨던데 그러면 이게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작년 어떻게 작년에 이제 8% 작년 8%. 넘게 올랐으니까요. 네.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좀 덜하게. 둔화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일부 전문가는 더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나올보다. 보시고 있기도 합니다. 거래는 더 줄고요. 저는 거래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이 확대됐잖아요. 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경기 12개 곳에까지 확대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서울 외곽 같은 데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실제 오르지 않은 곳까지 그런 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그 계시는 사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토지거래 허가 규제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예. 규제이기도 하고요. 예. 임대차 시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네. 뭐 사실 규제를 일부적은 풀기를 바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뭐 행정소송을 뭐 한다든지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네. 시장을 좀 보고 네.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 서울의 외곽이나 예.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중에서 좀 덜 오른 지역들의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3월에 서울의 이제 잠삼대청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고 나서 바로 서울시에서. 3월에 거래가 급등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예.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규제 완화에 좀 신중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사는데 이게 구청에 허가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가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사회주의 국가에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공급 부족이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인데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 올해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주는데 한 몇 년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입주 물량은 아마 2027년 정도까지는 이제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공급은 이제 두 개 사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입주 물량은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분양 물량을 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 아파트 분양 계획이 완전히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사업 계획이 잡히면 조금 더 이제 분양 예정 추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민간의 부동산 정보회사들이 조사한 예. 민간 건설사의 올해 분양 물량들을 보면 네. 현재 기준으로 한 18만 7,500가구 정도 네. 예정돼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공급된 게 이제 20만 6천 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입주도 줄지만 네. 신규 분양 예정 물량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걸 이제 역대급 위축이라고 봐야 되냐?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제 공급됐던 게 한 18만 5천 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공에서의 공급을 지금보다 좀 늘릴 거라서 공공. 예. 적어도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지난해 정도의 물량 정도까지 하거나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분양 시장에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분양 시장에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 시장이 구조 조정이 이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고요. 네. 지방에 5만 가구 정도 쌓여 지방이 대부분 있거든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신 뭐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세종, 울산, 충북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분양 경쟁률을 살펴보면 예.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뤄뒀던 물량들을 조금씩 이제 분양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모든 지역의 분양 물량이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좀 뚜렷할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특히 분양 시장의 장점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분양은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경공매 시장, 오피스텔 시장과 함께 이제 일부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분양가 부담, 공사비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요즘 서울 지역도 호당 평균 분양가가 15억을 넘어선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 지역 중심의 분양 선언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방 지역들은 좀 누적된 미분양이 여전히 이제 분양 해소가 안 시장에 되고 있으니까요. 발목을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지방은 좀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이요? 네, 지금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한 채 있는 분이 중공업 미분양을 지방에 한 채를 더 샀을 때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아예 이제 주택수 규제를 사실 지방에서는 좀 푼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과거에 했었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양도세? 감면해주는 네.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은 좀 과감하게 풀어야만 네. 뭔가 지방 미분양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제 이달 중순쯤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미 구체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걸 구체화하는 수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라는 게 상품 자체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내일 당장 공급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예. 게 좀 간극이 있다는 게 한계인데요. 예. 역시 뭐 주거 안정이나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성과를 예. 내려면 속도전을 좀 펼쳐야 될 속도전. 필요는 있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올해 국토부의 업무 보고를 할 네. 때 올해를 이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대통령 예.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97 대책에서 이제 공급을 올해 얼마나 할 거냐, 예. 착공 물량을 얼마나 할 거냐고 했을 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한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지켜야 되겠죠. 공공택지 그래서 5만 호. 이제 그 일환으로
고양시 창릉지구, 네.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 이런 이제 2,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올해 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게 이제 착공을 합니다. 네. 입주를 하는 건 아니고 착공을 착공.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분양 시장에 처유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그린벨트 수도권을 해제하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휴부지죠. 네. 뭐 국공유지. 예를 네. 들어서 뭐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네. 내지는 위례신도시의 일부 업무 부지 그리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짜 지역을 추가 공급해야 된다는 걸 지자체랑 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요즘 이제 주택공급 추진본부를 국토부의 실장급 내에 새로 이제 만들었대요? 조직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LH 개혁안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부터는 이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LH 개혁안을 포함해서 역시 이제 수도권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용지를 예.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른 수건 짜듯이 네.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민간 부분에서는 역시 제일 좀 주목하는 게 재건축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를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유예할 건지 민주당 정부가 그걸 뭐 폐지하겠습니까?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나 좀 연장 수순으로 연장? 예, 네. 고려를 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 외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내지는 2, 3기 신도시 내 LH 유보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그거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을 네. 수 있겠고요. 네. 정부가 구출 대책에서 기존 2, 3기 신도시 외에 대규모 추가 택지를 하나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요즘에 처유통장 무용론 때문에 네, 뭐 처유통장- 가입자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다. 해지도 많이 해지하는 되고 분들 있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많으면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네. 또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할 때 조금 더 네.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지방주택 좀 그 양도세 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시청자가 댓글에 그랬네요. 인구가 줄어가는데 지방 집을 누가 사겠느냐. 또 집을 투자 수단하는 것은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은 좀 세게 들어야 일리 될 있는 것 말씀이라고 같은데. 보여지고요. 이걸 뭐 일단 세컨드홈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 요즘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울에서 한 2-3시간 정도 오갈 수 있는 지역에 네. 주말에 이제 세컨드홈 정도의 개념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관심을 들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고 싶은데 그런 집값 전망에 기초한다면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살려면 좀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빨리 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사야 될까요? 저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좀 스탠스를 예.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무주택자고 전세금 정도를 들고 계시고 내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무조건 미루시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그래요? 같습니다. 공급이 좀 늘어나고 네. 집을 좀 안정되게 기다리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나 생초자라면 이제 올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2, 3기 신도시 분양을 네.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고요.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갈아타실 분들이라고 하면 네. 요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을 반드시 판 다음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올해 세금 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올해? 추가 구입하는 것들은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 문제. 네, 예. 그 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예. 보여지니까 똘똘한 주택 위주 내지는 이제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 네. 비규제 상품 이런 지역의 상품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 동향과 올해 내 집 마련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 장이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해 금과 은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야말로 비싼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온스당 5,000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하면서 금값 조정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금값 올해는 얼마나 더 오를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금은 지난해 정말 놀랍게 반짝였습니다. 네. 상승률이 거의 금이 70% 가까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은도 뭐 140% 올랐다는데 올해 전망하기에 앞서서 작년 말 갑자기 은과 금이 급등했다 급락을 했던데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는 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약 64%를 네. 달성을 하고요. 네. 2025년 하반기에만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6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직후에 예.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선을 경신을 하면서 네. 역사적 고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예. 직후 어떤 이 차익에 대한 매매 실현분이라던가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들의 그 거래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약 1영업일 만에 4.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증거금리를 올렸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거래자들 부실화될 게 대비해서 돈을 좀 더 맡겨놓으라 그런 건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특정 쏠림이라던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행된 예. 조치로 보이는데요. 네. 약 2회간 시행된 이 증거금 인상으로 인해서 귀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지요. 위험 방어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로 회귀를 하면서 현재는 국제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급등락으로 인해서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네. 그 명성에 조금 혹시 금이 같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안전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지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어떤 네.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리스크를 방어하는 네. 즉 이제 위험 방어의 의미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요. 네. 극도의 변동성 하에서는 금 가격도 흔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코로나 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코로나 때요? 2020년도 3월에 예. 이 코로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네. 그 당시에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이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금도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또 2025년을 돌아보면 예.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한 차례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당시 금도 단기적이지만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예. 반드시 안전자산이니까 주식이 흔들릴 때 보호를 해준다라던가 안전자산이니까 항상 이게 변동성 없이 움직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러네요. 일시적인 충격 같은 걸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거기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어요. 다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안전자산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이 컸던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금이. 예, 꽤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금이 가지는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나 위험에 방어하는 네. 실물화폐로서의 네. 특징에 귀속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네. 일견 이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단기적인 투자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금값이 계속 오르는 거를 저희도 경제현장 오늘에서 몇 차례 이렇게 저희가 전해주면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 텐데 늦지 않았나 하면서도 뛰어들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는 사이에 작년에 아까 64%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금값 상승의 좀 동력이 하나라고 하는데 네. 올해 과연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달라지면 금값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올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리 전망, 금값이 미치는 영향이요.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2025년도에 네. 금값의 상승을 기인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25년도 9월에 금리 상단 기준으로 4.25%, 10월에 4%, 그리고 12월에 이어서 3.75%까지 0.25% 총 3차례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금이라는 거는 흔히 무수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것을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에 12월 말일자로 발표된 FOMC의 의사록을 보시면은 예. 이번 12월 금리 인하를 두고서 연준 이사들이 상당히 의견이 좀 갈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월에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처럼 네. 2026년, 2027년까지 그런 금리 인하가 빠르게 혹은 그 방향성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금 가격이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예. 2026년도에 바로 이 미국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파월 바뀌는 의장이요? 네.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예. 사실 지금 금이라는 실무 화폐를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바로 미국을 필두로 한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예. 지금처럼 연준의 독립성이라든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일견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금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멈춰지거나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이라는 자산의 방향성을 하나로만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보시고서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금리 전망, 미국의 재정 정책의 재정 적자의 추이 같은 것도 잘 지켜보면서 네. 그래서 달라지는데 아까 이제 금이 달러 가치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맞습니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달러 가치라는 것도 미국 금리에 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올해 달러 가치 향방 뭐 전반적으로 조금 달러가 떨어질지 아니면 좀 오를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게 금값을 전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에 한 98.5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보다는 다소 좀 약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해졌다라고 소위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원화 투자 자문을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지속된 통화량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물 화폐인 금의 몸값을 끌어올렸는데 네.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건 트레이드. 뭔가요? 예, 이것을 풀어서 표현을 하면 네. 결국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는 이에 대응한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투자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네. 즉 종이 화폐라는 이 화폐의 가치가 네. 과거보다 약해진 상태에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실물 화폐로 이것을 방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과거와 다르게 무너졌느냐?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왕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지속되는 한 예. 이제 투자의 어떤 투자 심리가 금과 같은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고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금 가격의 상승을 일으킨 만큼 네. 그렇다면 투자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나의 위험을 어떤 것으로 방비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에 따라서 그걸 박을 수 있는 대책의 투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투자가 좀 상당히 어떤 화두가 유효할 되어 것으로 있군요. 보이십니다. 그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이제 달러를 좀 줄이고 금을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정학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하게 대만이나 중국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방어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이화폐의 위험을
계속해서 금으로 방어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지정학적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 뭔가 좀 끝이 안 보이다가 올 들어서 뭔가 이게 좀 평화 협정 내지 전쟁 종식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금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최근에 그래서 국제금 가격에 2025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지정학적 분쟁이 감소될 때는 일견 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금의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을 두고도 고용의 안정성과 이 인플레이션 해소 간에서 굉장히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바로 달러가 대표하는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금이 지금보다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냐가 결국 금 가격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금 투자하고 싶은 분들 아직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 분들 지금 잘 유심히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정학적 요인, 미국의 달러 가치, 또 그 미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때 전반적으로 올해 금값은 대체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우리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해요? 네, 글로벌 IB라고 하는데요. JP모건이라든가 UBS,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기관들에서는 대부분 금 가격을 2026년도에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5,000달러대를 좀 예견하고 있는데요. 5,000달러? 예, 맞습니다. 이 트로이온스당 5,000달러 정도를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분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2025년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큰손이라고 하는 중앙은행들에 이어서 ETF를 필두로 한 투자 심리가 금으로 많이 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ETF 투자 수요. 맞습니다. 이런 투자 수요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금은 좀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대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텐데 수요는 저렇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금도 은처럼 이 공급 부족,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네,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채굴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특히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 이는 금 가격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금이 아까 작년에는 64% 올랐는데 IB들의 전망을 이렇게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률을 지금 보는 건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네, 저는 사실 20%까지는 조금 다소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에 대한 ETF를 필두로 한 투자 소요는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전망에 따라서 지금 IB들의 이제 금값 전망 온스당 5,000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꽤 많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금 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반지 있는 거 내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금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금반지 한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거의 100만 원 될 되면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투자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그러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느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 투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좀 투자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요?
좀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결국에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산해서?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것은 그 본연의 가치라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위험을 예. 방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글로벌 리스크라던가 지정학적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단시간 내에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특히 이제 국내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금 가격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바꿔 말하면 그럼 향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를 무엇으로 계속해서 방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4,300달러이니까 네. 4,500달러의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금으로 일종의 배분을 해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배분을 싶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에 대해서는 통상 10에서 15%를 많이 전체 이야기를 자산 하는데요. 중에서요? 네. 사실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배분이라던가 특히 최근에는 이 통화 배분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통화 배분. 예,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를 달러라던가 금이라던가 다른 통화로 좀 배분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네. 부가가치세가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씩 소액으로 계좌 형태로 좀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계좌 것도 형태로, 금 권해드릴 계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자할 때 전체 통화 배분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세금도 생각해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올해 금값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중순 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다급하겠죠. 제발 공허한 숫자만 남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당시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재명 정부는 135만 가구를 약속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각종 규제, 인건비와 자재값 인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죠. 공급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더 절실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